네, 정치비상구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모신 분들, 우리 구독자들이 열렬히 원하시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활수한 씨 그렇죠? 오늘 네. 2부는 조금 더 에너지 있게 갑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 일단 한 분 한 분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 방금 저희가 사담 나누면서 이분이 초선이라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개혁신당 당선인 천하람 당선인 먼저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오는데 천하람입니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어제 광주 이제 5.18 민주묘지에서 저 광주 사람입니다. 예민해요. 열심히 참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셨네. 995기의 모든 묘에 참배를 한 최초의 참배객이네요. 그거 잘하셨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헌화하고 네. 이제 2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배. 2배를 네. 하고 이제 묘비 비석을 닦고 요거를 이제 셋이서 같이 했는데 잘하셨다. 제가 평소에 이제 비운동권이라 운동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명으로 환산하면 인당 700배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사실은 사실 할 수 있는 곱을 해보면 예, 사실은 할 수 있는 숫자인데 다리가 매우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예. 아니 저는 걸어오시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넘어졌나 이렇게 했는데 어제 생각해보니까 어제 그런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예. 저희가 뭐 개혁신당에서 서로 뭐 빠따 때리고 그런 거 하진 않고. 아니 옆에 계신 분이 소개드릴 분이 추가로 하실 분이 때렸을까 봐 그랬는데 두 번째 출연이시죠. 김성열 조직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거 보타이 안 매니까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 오늘 특별히 좀 여기 맞춤형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또 안 맞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니 그날 반응 좋았잖아요. 나오셔가지고. 네, 그날 사실 제 데뷔 방송이었거든요. 여기서 데뷔를 했는데 오늘 또 잘해주셔가지고 워낙 같은 패널 분들이 또 잘해주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 훈훈한 같습니다. 얘기 하면 안 돼. 뭘 패널을 잘해주고 뭐 그거 아니, 하나만한 그날 얘기고. 출연 이후에 네. 그 닮은 연예인이 있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누구죠? 본인 입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개혁신당의 바람 김범용을 닮았다는 얘기. 좀 닮았네. 근데 그럼 이제- 진짜로 네. 우리 김성열 부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개혁신당을 정말 혼자서 정말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치만은 저는 이런 나비 넥타이 같은 이런 열정 너무 높게 평가하고 지금 개혁신당의 상황을 봤을 때 전당대회를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크게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 이런 엄혹한 상황을 봤을 때 옷을 아예 다 빼고 나비 넥타이만 하고 오실 정도로 그런 각오로 저는 방송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충격적인 게 전당대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왕순아 씨 매불쇼 하는데 몰랐어요? 예. 시사 프로그램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거 붐업시키려고 저희가 지금 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지금? 오늘 매불쇼 원고거든요. 네. 개혁신당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분발하셔야겠죠. 네. 나도 한때 매부쇼 멤버였는데 그거 너무 하는구만 사람들. 제가 소개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에 개혁신당이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날이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한번 소개해야죠. 저는 사실 개혁신당은 정당인데 저한테 더 익숙한 거는 정당 바로 세우기입니다. 우리 신인규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당 바로 세우기의 신인규입니다. 네, 저희가 뭐 바로 세울 정당 많거든요. 네. 제가 뭐 이번에 정당도 못 만들었겠다. 다른 정당들 확실히 제가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야. 개혁신당 바로 세울 부분 있습니까? 아니 오늘 제가 이제 사실은 다 반가운 분들이에요. 네. 저희 과거에도 같은 당에 우리가 있었고 또 저랑 우리 천하람 당선인하고는 또 굉장히 저희가 방송 옛날에 같이 하고 또 친한 친구 사이거든요. 동갑이죠, 또. 오늘은 또 제 방송이니까 네. 딱 공사구별 잘 해가지고 민심이 궁금해할 만한 거. 선전포고예요. 왜 지금 개혁신당 전당대회 네.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많이 모르느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제가 오늘 절격한 데서 한번 합니다. 절교 아니고 괜히 공사구별. 매불쇼의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 신인규 신인규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님 대표님이 어떤 예. 사람이냐 매불쇼 고정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요새. 이게 그 어목한 경쟁률을 뚫고 홀로 살아남았어. 어마어마해. 독하게 네.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네, 또?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총선 직전에 우리 부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비상에 처음 출연했는데 당시만 해도 빅텐트 결렬에 이은 당 지지율 하락 여파가 겹쳐가지고 과연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짠내나는 응원과 구호로 뭔가 구독자들을 설득했는데 요즘도 바쁘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요. 그때 지금 좀 더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처럼 나 다 걸 테니 너 뭐 걸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할 때 우리 패널분들 정말
그래 이준석 되겠어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하. 제가 그때 그랬어요. 네, 네. 제가 동탄에 진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정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다시 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제가 그때 조금만 경력이 있었으면 아니 좀 걸어 보시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그걸 못 건 게 너무 한이 되는 부분이 좀 더 있고요. 기백 있게 갔으면. 그게 네. 이제 사실은 배당률로 따지면은 아주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역배라고 하죠. 그렇지. 역배 그리고 이제 그렇다. 이제 경마 이런 것도 보면은 네. 999 배당 같은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 999배. 999 배당이라고 이제 전문가들 하는데 이거 좀 이렇게 좀 아시나 봐요. 잘 혹시? 모릅니다. 아, 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5마리 썬더들 막 이렇게 코에서 바람 나고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 서 있어. 막 되게 쌌는데 거기가 이제 999거든요. 999 배당인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남들은 다 완전 역배당 중에서도 역배당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영국 같았으면은요. 그 배당 하나 열었습니다 아마. 영국은 5만 걸 가지고 이게 도박을 하기 때문에. 예. 합법이라면. 예. 아니 우리 신인규 대표님은 네. 그 상황을 기억하시죠? 선거 직전에 이준석 대표의 상황. 그때 당선 가능성 얼마나 예측했습니까? 근데 사실 당선의 가능성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전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당선을 뭐 이제 대외적으로야 당선을 목표로 했겠지만은 아마 저 당선될 거라고 예상했던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도 못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타공인,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동물적인 넘버 호감을 원이거든요. 가진. 그러니까 아, 선거의 네. 그런 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선거에서 승리한 것 자체는 이준석 대표 개인기로 좀 승리한 거 아닌가. 그 능력은 그렇게 인정해줘야 된다. 그건 인정합니다. 네. 네, 선거에 대한 능력. 이어서 어제 사실은 5.18 광주 국립묘지를 방문한 개혁신당 당선인 3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감동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일단 처음 제안한 건 이준석 대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5.18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원래 기념식 5월 18일에 이루어지는 기념식에는 저희 셋 다 당연히 가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야제도 저희가 뭐 당연히 뭐 참석할 수 있으면 하겠다. 전날에 하는. 네, 상황이었고 저희는 이제 예로부터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네요.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5.18 민주화 운동 굉장히 존중하고 정말 87 민주화 정쟁을 이끌어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어떤 영광이자 희생이라고 저희는 늘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몇몇의 이제 약간 이름 있는 영웅분들만 좀 기억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5.18 민주화 운동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점이고 행사를 하더라도 몇몇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열사분들 위주로 좀 참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은 역사적인 이벤트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몇 사람 때문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도 당시 80년 5월에 광주에 계시던 모든 시민들이 사실은 뜻을 모았던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희생당한 분들 중에 누가 더 공이 크고 작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분을 한번 참배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기획들 그런 거 이준석 대표 워낙 잘하니까 뭐 경남의 그 김해에 김해에 있는 가서 꽃을 가져다 갖다 놨 헌화했다는 꽃을 건데. 또 자기가 차 몰고 가서 이제 그러니까요. 자기가 네. 차 갖고 와서 막 하고 그런 기획들은 워낙 이준석 대표가 또 천재성이 있는. 아니 그럼 부분이라서 천하람 당선인 절만한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허리가 이제 아프잖아요. 허리가. 예, 저는 대신에 이제 아주 좋은 의견이다라고 박수를 열심히 쳐줬죠. 네, 그 사이에 황태성 님이 김성열 멋있다며 슈퍼챗을 보내셨는데 지인이라고 봐야겠죠. 네. 김두한 님, 김성열 화이팅. 이거 지인 많이 풀었어요, 오늘 방송에. 예. 슈퍼챗 보니까 5,000원인 거 보니까 지인이 확실합니다. 아니,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뭔가 서진 정책을 굉장히 보수의 서진 정책 많이 주장했는데 지난해 5월 17일에도 광주를 참배를 했고요. 그러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또 일찌감치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당 지도부도 그에 찬동하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대표님. 근데 지금 이제 5.18에 대해서는 네. 사실 이게 재론의 여지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들이 자꾸만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니 5.18이라는 게 보수 정당에서 YS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누구도 이견이 없는 이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5.18 때마다 아직도 그 아픔이 광주 시민분들께는 뼈에 사무치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우리 사회가 이제 합의를 다 이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는 좀 그런 매듭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제가 물고 지금 당선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5.18 헌법 전문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헌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어떤 걸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포인트 개헌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잘 모으면 포괄적 개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솔직히 이건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인데 5.18 민주화 운동을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이 저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개헌이라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복잡하고 또 단안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을 저도 뭐 당연히 존중하고 헌법에 넣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혹여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복잡하고 단안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넣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아,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공감 못하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왜? 아유 이게 약간 오히려 반감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거기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또 정치적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것이 이미 87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너무 오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헌법 개정을 잘 안 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87년의 대한민국과 2024년의 대한민국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 개정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은 제대로 모아가지고 멋진 헌법의 문을 열 때 거기에 새로운 헌법을 상징하는 어찌 보면은 그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87 민주화 항쟁이 들어간다면은 저는 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계승적인 측면 이외에 예를 들어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얘기들도 이번 기회에 논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5.18의 정신에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18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전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80년이기 때문에 광주에 가시면은 그때 5.18을 겪었던 분들이 이제 환갑 지난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항하셨던 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 그리고 권력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우리가 저항권을 행사하자라고 하는 그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재앙적 대통령제 5년 단임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계를 느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를 정말 잘 바꿔내면서 거기에 맞게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같이 담아낸다면은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네. 봅니다. 근데 저는 5.18 대해서는 이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개혁신당에서 했던 부분들 저는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도 호평을 하고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5.18 정신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지금 그런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측근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 5.18을 생각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현재 권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저는 강력한 견제와 감독을 해야 된다. 이게 저는 그 정신의 계승이라고 보는 거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루에 가서 다 참배하고 오면 이제 몸이 고장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은 앞으로는 뭐 5.18 아닐 때도 좀 자주 가서 기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좋다. 그리고 5.18에 가서도 뭐 아까 유명하신 매불쇼 멤버들이 이거 뭐 서로 쓰러주고 아니, 밀어주고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매번 생일 때만 그러면 그렇잖아. 그렇지 이거 의미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저는 좋지만 더 예, 그렇게 그래서 하면 더 좋죠. 정말 진정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저변이 더 펴지는 것도 있지만은 맞아.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중심부에서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이 지금 5.18을 폄훼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더 강력한 견제 전 이것이 더 지금 중요한 거 아닐까 맞아. 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아니, 더불어서 권력구조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 4년 중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결선투표 조입 같은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자 이번 기회 이런 주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개헌에 있어서는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서희 뭐 수학으로 치면은 거의 미적분 수준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국회가 사실은 더하기 빼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서로 나와가지고 다 내 개헌안이 좋다 이렇게 또 싸우면은 또 시간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헌에 있어서는 최대 공약수를 찾자.
모두가 최대로 합의할 수 있는 걸 저는 찾는 것이 첫 번째가 저는 대통령 피선거권 만 40세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권력 구조에 있어서만큼은 4년 중임제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무책임제인데 이걸 책임제로 저는 바꾸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좀 더 우리가 실질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 필요하다. 이거는 별로 반대할 세력들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저는 뭐 원포인트라고 이걸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개헌할 때는 우리가 권력 구조의 또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 뭐 사회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폭넓게 논의해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적분도 안 되는, 아니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데 미적분 미적분 하자고 하는 가지고 상황이다. 논의하는 거는 네. 너무 허황되다. 저 그런 생각 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개헌의 타이밍이 왔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탄핵 일어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고 그때 분명히 개헌을 했어야 될 타이밍이고 우리가 권력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개헌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 진짜 잘 주셨는데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끌어가야 되는데 욕심들을 너무 부린 거예요. 욕심들을 서로 너무 각자 부리다 의견만 보니까 많이 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의까지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개헌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정도의 일이거든요. 사실 가장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하지 못한 건 되게 아쉽고 지금도 원포인트 개헌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원포인트 개헌을 하게 되면 반대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개헌 너무 오래 지나면서 해야 될 것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하나만 가지고 개헌을 한다? 다음번에 또 언제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할 때 한꺼번에 잘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말이 되게 웃긴 게 해야 될 게 최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넣더라도 그 외에도 군인 경찰에 대한 이중 배상 금지 규정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군인 경찰은 이제 원래 국가가 주겠다고 하는 거 말고는 추가 배상을 못 받게끔 해놓는 거예요. 그 이제 인건비, 그러니까 내지 세금 아끼자고 그런 거 해놓은 건데 옛날에 대법원에서 그 위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법에 있었어요 원래. 네. 위헌이라고 한 법의 내용을 헌법에 넣으면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헌법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아, 편의적으로.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 헌법에.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도 헌법의 규정을 손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시대가 변했고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두 분 말씀대로 지금 이제 신 변호사님 그게 최대 공약수라고 하셨지만은 4년 중임제나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도 동의 이끌어낸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헌 논의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좀만 보강 설명드리면은 뭐 오늘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네. 산영 중임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단임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단임제의 가장 큰 폐해 레임덕.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너무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무책임제를 책임제로 바꾸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결선 투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는 공감하던 이슈거든요. 원래 국민의힘이 늘 반대식이 안 되는데 국민의힘의 당원에 정당 민주주의를 높이겠다면서 어떤 특정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그 결선 투표 조항을 이제 넣어버렸어요 당원에.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는 이거 거부하기가 매우 궁색합니다. 그럼 개혁신당까지만 동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이 이슈도 많은 부분들에서는 좀 동의를 이뤄낼 수 있다. 저희는 뭐 저렇게 4년 생각합니다. 중임제 결선 투표제 뭐 대찬성이죠. 동의겠죠. 저희 당연히. 당연히 네. 동의고 저희야 뭐 아예 총선 공약으로도 넣었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막상 개헌론이라는 게 아무튼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이쯤에 정리하도록 예. 하고 고미고야님이 김용남 의원님은 개혁신당에도 존재감이 없나요?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 부총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걸 제가 이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예, 요새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또 선출되다 보니까 기존 지도부로서 약간 빠져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근데 않나. 어제 매불쇼에서 예. 뵀어요 어제. 그러니까요. 매불쇼에서 뵀는데 넥타이를 오렌지색을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아, 넥타이가 다 떨어지셨나? 그러면서 거의 직업은 유튜버로 소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흘 뒤면 19일 당대표가 이제 개혁신당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는데 현재 스코어 기준으로 이기인 후보와 허은하 후보가 치열한 박빙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천하람 선생님 네. 두 분 모두 한솥밥 오래 먹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두 후보의 장점을 좀 각각 좀 말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함정 질문입니다. 이런 거에 저희가 너무 제가 뭐 정치 뭐 하루 이틀 했으니까 뭐 방송을 하루 이틀 했으니까 아니 근데 조상 둘 같지 다 않대잖아. 난 둘다 걸릴 뻔했어. 장점을 얘기하는 건 공정한 거 아니에요? 둘 다에 뭐 그렇죠. 대해서는 일단 뭐 하나씩 그런 얘기하는 거죠. 거죠. 일단 아닌 게 네. 왜냐하면 저희가 후보가 5분이고 아, 5분이에요. 두 분이 박빙이 있지만 어쨌든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네. 아직은 저희가 그 대학생 심사단하고 언론인 심사단밖에 안 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죠. 예. 그 동탄에서 이준석 대표도 당선되는 바닥에 전당대회에서 무슨 이변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도 언론사 관측 기준으로는 두 후보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점을 좀 설명해 달라 저는 이거죠. 강점보다도 네. 어차피 이제 허은아 이긴 두 분의 강점은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분들한테 더 열심히 싸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보십시오. 매불쇼 나오는 사람들도 맨날 시사 뉴스 보고 거기서 막 시사 리포터 하는 이 곽수산 같은 분도 지금 우리 전당대회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서로 한솥밥 먹었다는 이유로 지금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살살하고 있다. 서로. 살살하고 있다. 네, 더 물어뜯어야 된다는. 아니 근데 그 당선인 본인께서는 왜 전당대회 출마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네. 다들 막 뭐 살도 쪘는데 또 독식하려고 하냐고. 오. 아니 근데 누가 봐도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네.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대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가 말린 거예요? 누가 뜯어 말린 거예요 도대체? 뭐 여기 이 사람은 아니고요. 아 많이 초조하신가 봐요. 되게 초조해하시네 손이. 아니 농담이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원내에서 또 열심히 네. 의정 활동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개혁신당이 여러 정파가 모여가지고 또 인재풀을 넓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저희가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정당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재풀을 가능하면 또 넓게 써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런 식으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 저는 요거는 좀 제가 옆에서 볼 때 아쉬웠던 부분이 아쉽다. 뭐냐면 네. 사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를 여러 번 했거든요. 거의 직업이 최고위원이고 네. 당대표만 지금 두 번째 아닙니까? 개혁신당도 하고 그렇죠. 국민의힘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안 해본 거를 하는 게 맞아요. 이준석 대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원내를 좀 휘젓고 다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오히려 천하랑 우리 당선인은 당대표를 해보지는 못했으니까 당대표의 선거에 나가봤지만 그때 안타깝게 낙선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당대표를 나가서 이준석 대표 다음 이제 2대 당대표니까 가서 좀 당을 더 정비하고 당의 위상을 좀 더 올리면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것을 했으면 훨씬 저는 좋았을 거란 생각은 들었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천하람 당선인이 나갔더라면 그럼 뭐 허우나 이긴 다 나왔더라도 굉장히 저는 불꽃 튀게 좀 하면서 막 오히려 더, 김용남 예. 의원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어. 오히려 이 좀 잔치집처럼 그렇지. 분위기 업이 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매불쇼에서도 한번 다뤘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뭐 어떤 부담감 때문인지 어쨌든 이런 쪽에서 손을 띄면서 조금 이게 김 빠진 전당대회로 평가를 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금까지 듭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기존 정당과 달리 뚜렷한 지역 기반이 없는 건 맞잖아요, 그죠? 맞죠. 굉장히 그런 정당인데 그래서 원내 3석을 확보했지만 약간 정체성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평가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총장님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체성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래요?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AV 페스티벌 절대 해야 된다. 우리 나오잖아요. 예. 우리 그러니까 근데 절대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야. 아니 절대 아니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이거 네. 독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존중을 해야 되고 공권력이 부당하게 자유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를 한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 기반은 없지만 이러한 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세대 기반이 분명히 있다고 세대 생각합니다. 기반이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세대 기반에 좀 해서 갈 거고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대 기반 정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나오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잘 키워갈 수 있을지 여부. 네. 예를 들어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 사실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기존 세대들이 어쨌든 받는 거를 자기들이 좀 포기를 해줘야지만 이게 돌아가요. 지금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 적자가 나는 걸 메꿀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정당 저희 말고 없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그러니까 세대 기반의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곽수환 씨가 보기에는 그런 세대 기반의 정치 동의하십니까?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정확한 말씀이죠. 잘 지켜봐야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세대 기반이라고 해서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나는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네. 10대, 20대, 30대 아닌데 그럼 나는 버리고 가는 거냐? 그렇죠. 그런 것은 네. 전혀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당이든 코어가 필요는 합니다. 코어가 필요하고 저희가 가장 바라는 그림은 10대, 20대, 30대 유권자가 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거대 기득권 양당대로 갔다가는 진짜 우리의 미래가 없을 것 같다. 험난할 것 같다. 아니면 대한민국이 참 더 어려워질 것 같다. 해서 형님, 고모, 이모, 누나, 삼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역으로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세대 설득론이 작동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각오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기성세대라는 분들 중에도 오히려 사실은 젊은 세대라는 것이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손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더 밝게 열어주고 싶다. 그래서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우리가 양보할 부분 양보해야 된다. 그럼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저희 개혁신당이 든든한 우군이 되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네. 않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아니, 무슨 뭐 심사위원입니까? 아니, 아니 뭐 나도 매불쇼 나가든지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당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바로 고민을 하는 세우신다잖아요, 사람이니까 지금. 말씀하셔야죠.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아니 저는 세대 기반성이라는 걸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세대 기반을 통해서 코어를 만들고 그 코어를 기반으로 해야 신생정당이 아무래도 코어 집단이 중요하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전 이게 약간 모순 지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기반으로 하면서 확장을 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확장을 하려면 아까 그 AV 페스티벌 하는 게 아까 뭐 같이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시지만은 저는 자유라는 가치 당연히 우리가 더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헌법에 자유권이 무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책임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 책임도 나오고 37조에서는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는 열거되지 않은 것도 경시되지 않지만 모든 자유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화의 원칙과 공화주의의 가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기가 어려운 것이 세대 기반으로 하면은 그 지지층들을 위해서 뭔가 대변을 하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걸 또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럼 공화의 가치나 이런 게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 좀 개혁신당 앞에 좀 산적하게 좀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풀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좀 나와야 될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제가 이게 옆에서 느낄 때에는 조금 이렇게 설득이 다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체 상태에 있고 또 전당대회가 주목을 못 받는 데에는 저는 뭐 누가 출마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저희 일단 성인 페스티벌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1시간도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기존에 제가 토론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참조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저희가 처음부터 뭐 아주 큰 덩어리를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국민연금의 이슈나 성인 페스티벌 이슈뿐만 아니라 뭐 어제 저희 광주 5.18 민주주의도 다녀왔듯이 저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보다 나은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점은 뭐 굉장히 다각도로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여러 저희 구성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 또 김성열 부총장님이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채찍질을 또 네. 하시고 또 본인도 열심히 뛰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짧게 생각해서 하면은 결국은 단일화해가지고 금방 팔아먹는 정당식으로 이제 가거나 아니면 그냥 비례 전문 정당으로 해서 그냥 막 이렇게 해서 한탕 해먹고 끝나는 식이 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아니 그래서 저는 요거는 꼭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개혁신당의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준석스러움을 뛰어넘지 못하면 개혁신당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가치가 적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개혁신당이 냈던 공약들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쭉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스러움이 그 안에 다 묻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언론에 관심을 환기한다든지 끌어냈을 때 본인들의 주장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파하는 이런 것들인데 뭐 예를 들면 그 무임승차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이제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무임승차 폐지 그냥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야 갑자기 왜 폐지를 하고 또 복지의 측면에서는 그걸 폐지했을 때 오는 후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그로를 확 끌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토론을 해보면은 이게 사실은 폐지는 아닌데 더 확대시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스러움을 어떻게 개혁신당이 앞으로는 더 보완하고 더 뛰어넘는 대안들을 만들어내느냐. 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 아니냐 저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부총장님? 아까부터 어려운 질문만 저한테 넘기시는 게 있는데 아니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이제 이준석 화법이 묻어나 있는 그걸 부분이고요. 극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극복의 대상이라고 보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국회에서 한 10여 년간 일을 해오면서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보도자료를 썼으면 저는 전국적으로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썼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생 정당 입장에서 남들이 맨날 해오던 이야기 이렇게 해서는 과연 그거를 누가 얼마나 들어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관심 어그로를 끈다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어쨌든 저희로 하여금 이런 주체성을 띠게 하고 또 주목도를 이끌어내게 하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뭐 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보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국민들에게 진실된 사실적으로 다가가고 좀 더 체계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하람 위원이라든가 우리 또 이주영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인규 우리 대표께서 늘 보면 이제 정책 정당 이런 거 좋아하시고, 근데 이준석이 내놓는 이니셔티브 같은 걸 제외하고 우리가 정책을 갖고 토론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떠오르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보면 그냥 양대 정당이 헛짓거리한 거 가지고 싸우고 욕하고 하느라 매불쇼 다 지나갑니다. 보통은 검찰 수사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렇잖아요. 뭐 아니, 우리 정치 비상구에서 매불쇼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 비상구도 보면 얘기 들어보면 다 비상구로 도망가고 싶은 얘기들만 탈출구를 나와요. 만드시는 게 역할이에요. 맞죠. 네. 근데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정책 얘기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수많은 언론에 나가서 패널을 하면서도 내가 처음에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건 사실 정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왜 우리가 서로 시시콜콜하게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싸우고 누가 누구한테 막말하고 누가 뭐 잘못했고 막 서로 누가 감정이 좋니 안 좋니. 숨은 뜻이 뭐가 있고 그 발언이 뭐 네. 이런 거. 근데 그러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준석식의 어그로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희는 뿌듯합니다. 비슷한 신생 정당들이 이번에 여러 개가 등장했지만은 네. 3%의 벽을 다 대부분 못 넘고 맞아요. 네. 어쨌든 개혁신당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라도 몇 개는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도 소신 있게 용기 있게 이야기한다. 뭐 모두가 다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다 뻔한 얘기, 답정너 있는 얘기할 때 우리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성과를 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타일이 물론 나중에 되면 확장성의 한계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저희한테 언론의 관심이나 스피커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어그로를 끌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게 저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요거는 한 말씀만 보태고 마무리 요 주제는 했으면 좋겠는 게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그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복지에 관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복지를 PC 분석해가지고 효율적인 복지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뭐 도시락 봉사를 한다거나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 사회적 비용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복지국가가 확대되면서 비용이 아니라 이제 좀 투자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면서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뭐 비용과 편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좀 상처 입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게 하나 있는 거고 아까 정책 얘기하셨는데 전 정책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구 제한 같은 거는 개혁신당이 얘기하면은 가장 많은 관심을 끌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점 하나만 찍어도 보도가 되는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언론에서 주목을 합니까? 그럼 그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정치인들하고 싸우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얘기들이나 미래에 대한 거에 천착을 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 우물을 판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더 지지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경우들도 더러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다. 그러니까 그 좋은 영향력을 정말 필요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필요한 쪽에 좀 올인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분이 열정적인 토론을 하다 보니까 창방님, JIK님이 응원합니다 천하람, 지니84님, 정경수님은 신인규만큼 질질될 정치인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 이거 아까 네. 그 뭐 아는 사람이 슈퍼챗 쏜 거 말고 김성열 얘기 왜 이렇게 안 나와? 나 오늘 김성열 도와주려고 나온 건데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네. 아 여기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어서 이어가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에 버금갈 정도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정치인인데 특히 실행력이 굉장히 빠르다고 부총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갈비집 창당대에 비화가 있다고요? 예, 저희 보통 국회에서 무슨 저희가 갈비찜에서 탈당 선언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탈당 선언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이벤트 기자들 많이 오시고 그럴 거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전 당연히 국회 출신이니까 소통관 잡고 이제 준비하고 기자들 연락하고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갈비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 그래가지고 아니 뭐 식사 자리 준비하시나 그랬더니 거기서 하시겠대요. 여기서도 놀랐는데 더 문제는 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대표는 그냥 즉흥적이에요. 딱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면 좋겠다. 그럼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어떤 식으로 부여될지를 아는 거죠. 이 대표의 그 감각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와, 이 갈비집에서 해야 돼. 그럼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손님들한테 아이, 죄송한데 좀 이따가 이거 할 거니까 좀 이제 해주십시오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연통 이 고깃집 연통 내려와 있는 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카메라 나올 수 있는 길 만들고 밖에서 또 보수 유튜버들 찍으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그거 갈인이라고 신문지 구해와서 막 붙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따라가기도 사실 쉽지 않다. 예, 뭐 그런 에피소드 상황입니다. 있었다는 건데 듣자 하니까 개혁신당 홈페이지도 네. 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창당돼서 그것도 진짜 놀랐는데 저는 정말 이준석 대표의 학벌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하신 분들 한번 견학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견학이요? 네, 견학. 우리 당에 와보시면 알아요. 이준석 대표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 노트북에 뭐 있냐면 저희처럼 이렇게 카카오톡 올라와 있고 막 이러지 않아요. 뭔가 알 수 없는 검은 화면에 하얀색 명령어들이 가득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실제로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개혁신당 홈페이지가 초반에 버그가 엄청나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항의를 하도 받아서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야 이거 얘기 좀 해서 이거 관리업체 얘기 좀 해서 좀 해라 그랬더니 어딘가 전화를 했어요. 좀 있다가 이준석 대표 들어오더니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이러더니 자기가 막 그걸 고치고 있는 거예요. 관리 업체가 아니 진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잘 네.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렇게 잘 안 하니까 버그가 나겠지. 그렇게 잘하는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수정 사항은 없었을 거다. 너무 용비어천가 불안해. 오늘 그래서 불러달라 그런 것 같아. 이런 게 지금 이준석 그 안티를 더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문과생의 입장에서 봐서는 네. 정말 신세계. 전공한 거니까 공학을. 네.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의 학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그걸 봐도 계속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견학 오면 당 어지러워집니다. 네. 아니,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당선인들이 젊은 세대 정치인들 적잖게 나왔는데 특히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봉에서 사실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선거를 전후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재섭 당선인하고는 좀 연락을 좀 하십니까? 예, 저희는 연락. 네, 좀 어떤 얘기 좀 나누셨습니까? 그냥 이제 최근에 출산을 해가지고 와이프께서 이제 축하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정치 같이 잘해보자라고 얘기하고 네. 이제 아무래도 김재섭 당선인이나 김영태 당선인 다 좀 거대 정당에 이제 소속돼 있다 보니까 또 그 소신이나 용기를 피력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옆에서 계속 옆구리 찌르면서 이제 조금 더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직 선거 많이 남았으니까 초반에는 좀 더 달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악마의 속삭임 같은 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이제 김재섭 당선인은 황우여 비대위 못 들어갔고 우리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에 들어갔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근데 뭐 다 두루두루 제한했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국민의힘 안에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안을 받았겠지만은 글쎄요 왜 김용태 위원이 들어갔고 김재섭 위원 왜 안 간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게 누가 들어갔고 누가 안 들어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당화의 굴레로부터
지금 벗어나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축구를 하고 무슨 뭐 배구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제 김용태 위원이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서 정말 아주 힘든 싸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거침없이 민심을 대변해야 된다. 전 그러지 않으면은 김용태도 죽고 국민의힘도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매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정말 해야만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정치인의 기백을 좀 보여줘야 된다. 네.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돼요. 그냥 예, 뭐 미래를 보고 내일을 보고 하자면은 뭐 두려워서 못 하지만은 네.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각오 위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한다라면은 지금과는 좀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말 하나 보태면은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최근에 목격당 정치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여기저기서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분이 전당대회를 출마를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가지고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은데 우리 당선인 보시기에는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김성일 부총장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이게 근데 전형적인 그 나오기 전에 이슈 끄는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 갔는지 기자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전해주고 SNS 올리고 이게 사실 기획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기획이 뒷받침된다는 거는 결국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기획을 한다는 거고 그냥 전당대회 나오지 않을까 좀 나오지 생각합니다. 않을까? 예. 우리 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당연히 나온다고 봐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당권 주자들 내지는 그런 대선 주자들이 한동훈 위원장 자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 몸이 들썩들썩 할 텐데 주변에서 더 도발 비슷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출마할 걸로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당선은 별개의 문제죠. 출마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저는 뭐 대통령과의 관계나 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사방에서 견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스스로 넘어서기는 매우 어렵다. 당선은 안 될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선 쉽지 쉽지 않다 이런 관측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22대 국회 활동하셔야 되니까 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정책이나 아니면은 어떤 상임위에 가고 싶다 이런 포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저는 경제 상임위 위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 이게 이제 저도 뭐 자꾸 뭐 약간 교만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법사위 가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법률가 출신이고 네. 제가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논쟁을 펼치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불편해하는 성격도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법률가가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주실 것 같고 그 트렌드가 이제 저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거는 결국 경제 문제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 전문가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그거는 뭐 가야 될 길이 멀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과거를 판단하는 법률가보다는 좀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인의 길로 이제는 좀 전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경제 상임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하면 뭐 정무, 산자, 기재 뭐 이런 상임위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점을 해야 되는 과제는 사실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입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걸 결국 이제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로 묶어내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정말 빠르게 진짜 몰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과하지 않고 이게 서울 살면 잘 못 느껴요. 서울 살면 막 사람도 너무 많고 막 애들도 많은 것 같고 지하철에 막 사람 좀 줄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전남 같은데 아니 전남뿐만 아니라 뭐 강원, 경북, 충남, 맞아요. 충북 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살다 보면은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지방 대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저는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그 흐름을 조금이라도 막고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출산율 제고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젊은 정치인들 중에 지역을 거점으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은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열심히 하고 싶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 지역 거점이라고 한다면은 본래 이제 선거 출마를 염두에 뒀던 네, 그 네. 순천 지역을 염두에 둔 발언인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부총장님 나오셨으니까 앞으로의 정치 활동 계획 한 말씀 밝혀주시죠. 네, 저는 뭐 일단 당직자로서 우리 당이 지금 세석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 언론 주목도 굉장히 높고요. 또 기대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도.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당에서 의원님들이 초선이에요. 사실은 의원님들 초선이다 보니까 국회의 기본적인 루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당이 나서서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적인 부분을 좀 끌어가는 그런 모양새로 정책 정당으로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향후 행보와 국정 현안 전반까지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김성열 부총장, 신인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